패널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차기 정부의 교육 혁신 방안과 정책 제언입니다. 논의 내용은 초연결, 초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차기 정부의 교육 혁신 방안과 정책을 제안한다. 좌장에는 국회 미래 일자리와 교육포럼의 회장이신 오세정 의원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패널 토의 좌장을 맡은 국민의당 대표 오세정입니다. 저는 우리 김동배 교수님이 주최하시는 모임을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일단 규모가 큰 거에 놀라고요. 그리고 이 되게 국회에서 하는 모임은 되게 한 2시간 하면 다 파장인 분위기인데 오늘 또 이렇게 3시간이 넘게 진행된 분도 밖에 많이 남아 계시고 또 5분의 이 발표를 주장하신 분 전부 다 굉장히 좋은 얘기라서 제가 시작할 때는 없었지만 다른 회의 때문에 안준배 교수님 그 발표도 들었는데 정말로 많은 정보를 얻고 좋은 그 아이디어를 얻고 갑니다. 오늘 그 주제 토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기 정부 미래교육 혁신 방안 정책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정말 이제는 이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교육 모델로는 앞으로 뛰쳐나올 수 없다는 게 우리 산업도 그렇지만 교육에 대해서 특히 사람들이 다 이제 공감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그런 물결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이거를 그냥 미룰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개선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 교육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다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좋은 이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차기 정부라는 얘기는 아마도 그냥 선거철이 가까워서 붙인 얘기 같고요. 이 교육개혁이라는 게 5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이건 다음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작은 물론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이 걸려서 우리나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을 아주 고쳐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저희가 토론을 마치고 1시간 정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6시에 원래 기획도를 끝낼 예정이고요. 먼저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발표자들은 다 나와 계시고 저쪽에부터 이 토론자 소개를 드리면 제일 왼쪽에, 제가 보기에 왼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이용순 직업능력개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김재춘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장 나오셨습니다. 현재 교수하셨고 교육부 차관도 하셨고요. 오른쪽에 저기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개원 예술대학교 총장, 전주대학교 총장도 하셨고요. 지금 국제미래학회를 맡고 계십니다. 그 옆에 한석수 교육개발원 교육학술팀 정보원 원장님, 교육부에 오래 계셨고 대학 정책실장까지 하셨고요. 나오셨습니다. 그 옆에 마지막으로 정재영 이화여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일하시다가 지금 이화여대학교 교육학부를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기 가장 왼쪽에 이영순 원장님부터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가능하면 5분 안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교육개발원장 이영순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하는 데는 직업교육이 커다란 한 축을 담당하면서 기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그 많은 개발도상 국가에서 우리나라 직업교육 체제를 벤치마킹해서 경제 발전의 조건을 마련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직업교육 시스템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또 다문화 사회의 전환 등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업교육, 진로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직업 진로교육 관련 6대 추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수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개인이 가진 능력을 차별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통한 또 다른 성공 경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미래 직업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직업에 관한 편견을 없애고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합리를 해소하는 좋은 기재도서의 역할을 할 것이며, 가계의 큰 부담을 안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능력과 직업에 대한 전 국민의 올바른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직업관과 편견 없는 직업 윤리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기업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둘째, 평생 직업교육 4.0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서 학교와 학교 밖의 학습 경험을 체계화하고 전이 가능한 역량 교육 과정과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평생 직업교육 4.0에서는 좀 전에 국가에서 요구하는 산업인력을 양성 제공하는 역할로부터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신속하고 유연한 개인 또는 개별 기업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평생 직업교육 4.0 시대에는 먼저 학생들에게 개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요구함과 동시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또 학습 민첩성, 창의적 사고력, 건전한 직업의식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교육 장소 또한 확대되어서 학교 밖으로부터의 학습 경험도 정규 교육 과정으로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방법으로 가상체험 도구라든가 3D 프린터 등의 교육 현장 적용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강의법보다는 프로젝트법이나 시뮬레이션법, 토론학습 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셋째,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와 기업 협력 평생직업교육 체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고숙련 일자리가 확대되어서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 간의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 중심의 평생직업교육 체제를 한국형 국가 역량 체계에 기반한 학교와 기업 협력의 평생직업교육 체제로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장과 인력을 활용하는 노동시장 간의 원활한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업계 교원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을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역량 중심의 직업교육이 강조되면서 교원의 현장 경험과 직무 수행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교과 교원 양성 대학뿐만 아니라 재교육기관, 연수기관에서도 국가 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교원 양성 및 연수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전문교과 교원 자격증도 NCS 기반 자격 종목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진로 교육을 통해서 평생 동안 지속적인 진로 개발과 창의적 도전 정신, 자기 주도성 등
기업가 정신이 함양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인생 일모작 체제에서 진로교육은 학교 졸업 후 특정 직업이나 진학할 학교의 선택과 결정에 초점이 두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 다모작 체제, 프리랜서 등 근로 형태가 다변화되는 미래사회에서는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능력보다 일상생활 매 순간의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진로교육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으로 옮겨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만드는 기업가 정신 교육이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6째, 학교 교육 과정에서 진로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학교 밖에서는 지역사회가 진로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진로교육의 내용 요소들이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별 진로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보통 교육 과목에서 구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집중 학년 학기제와 연계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로교육은 학교 혼자만으로는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연계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6대 추진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체제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2만 불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시대로 진입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로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리고 ACS를 이용한 교원 양성 프로그램, 기업과 학교협회, 여러 가지 직업교육과 진로교육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 김재춘 교육개발원장님. 네. 5분 정도 해주세요.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김재춘입니다. 제가 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몇 장 준비를 했습니다. 양쪽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슬라이드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는데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높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높을까요? 낮을까요? 너무 잘 아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단 더. 네. 우선 많이 본 거죠?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떤 생각이 들죠? 네, 다음. 굉장히 복잡해졌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죠? 다음. 이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죠? 다음. 철로가 있고, 가운데 도로가 있고, 세 번째는 바다가 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갈 수 있는 길이요. 네. 획일적이냐, 다양하냐, 굉장히 굉장히 저하고 소통이 잘 되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면 길이 하나가 굉장히 멋있게 나 있죠. 두 번째 보면 상당히 복잡한 길들이 나 있죠. 세 번째는 길이 있나요, 없나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길이 없다고 이야기할 거고, 어떤 분은 무수한 길이 있다고 이야기할 거고. 여기서는 흐름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 많다, 무수하다. 무수하다. 이 세 가지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공통점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냐, 여러 개냐, 무수히 많은 거냐. 공통점이라면 차이점은 뭘까요? 자, 다음. 다시
다시 생각해 보기. 네. 철로라고 이게 제목이 붙어 있죠? 다음. 자, 이 철로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교육을 저는 학교교육 1.0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길이 하나가 있어요. 목적지 정해져 있죠? 목적은 분명해요. 지식을 습득하는 거, 지식을 획득하는 거. 그리고 이 교육에서는 교육 내역과 방법과 평가가 다 동일합니다. 왜? 모두가 철로를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학교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교육, 공교육, 근대교육이 출발할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게 19세기에 출현한 학교교육의 모습이죠. 철도가 등장한 게 잘 아시겠지만은 19세기 초반에 등장했거든요. 증기기관차가. 그래가지고 이때 바로 학교도 만들어지면서 동일한 내용과 방법과 평가를 모든 학생들이 따라가야 되는 이른바 동일화된 교육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9세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21세기 이런 교육이 필요할까요? 네, 다음. 고속도로 또는 길이라고 붙여놨죠? 봅시다. 그 다음. 자, 학교교육 2.0이라고 명명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한테 목적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르는 길은 굉장히 다양해요. 교육의 내용도 다양합니다. 방법도 다양합니다. 근데 목적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평가도 이루어지게 되죠. 목적과 평가가 동일합니다. 이게 학교교육 2.0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도로처럼 여러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해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길로 갈 거냐. 우리 아까 이야기한 19세기 교육에 비하면 굉장히 발전된 교육의 모습이죠. 이른바 문제 해결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육에 추구해야 되고 실행하고 있는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른바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됐던 지금까지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런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 다음. 바다죠. 바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거예요. 자, 배가 한 척 있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무지만 있는 것도 같고 길이 없는 것도 같고 이런 상황이죠. 자, 갑시다. 자, 교육의 항해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학교교육 3.0이라고 저는 명명을 해봤습니다. 자, 목적은 이제 문제 해결이 아니고 주어진 문제를 교사가 주고 교과서가 주고 제3자가 던져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문제를 설계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파악하는 역량. 이게 문제 설계라고 붙여봤습니다. 이른바 요즘에 유행하는 디자인 띵킹, 디스쿨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름답게 디자인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디자인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바다라는 망망대해에 던져졌을 때 자기가 부닥친 문제 상황, 그래서 관심 있는 거, 자기의 꿈과 끼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문제화하고 사건화하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과 평가와 심지어는 목적까지도 다 다양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사가 준 목적, 교과서가 제시하는 목적이 아니고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거죠. 평가조차도 관심이 다르고 발견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도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학교교육의 모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저는 학교교육 3.0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논의에 나온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 아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알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승하고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이 훨씬 더 승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좋아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즐겼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삶을 정말로 만족했으면 좋겠다. 원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지난주에 OECD 이사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OECD에서 피사 테스트 있죠. 피사. 작년 말에 피사 발표했잖아요. 피사 성적만 발표했는데 성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발표를 하는데 다음 주에 학생 복지에 대한 게 발표합니다. 학생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게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 지금 대비어서 이게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해서 공개를 못 하는데요. 한국 학생들의 라이프 세티스팩션, 삶의 만족도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낮습니다. 매우 낮아요. 한번 기다려봅시다.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 애들한테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Learner as Agent. 우리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에이전트, 주체자, 주인공. 제가 직접 뭔가를 만들고 목적도 설정하고 목적의 그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까지 디자인하는 디자인 띵킹이 가능한 이런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교육 체제에 대한 온갖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어떠한 우리 교육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 체제를 바꾸는 많은 것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그 철도, 고속도로, 바닷길 이렇게 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남식 국제미래학회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워낙 사실 교육의 문제에 관한 토론은 한두 끝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위기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크기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없다가 전기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컴퓨터가 있다가 컴퓨터가 생김으로써 생긴 변화들, 또 그 이전에도 증기기관이 없다가 발명이 됨으로써 나타나게 된 어떤 세계적인 현상들, 과거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시간이 50년, 100년, 또 그 다음에 점점 짧아져서 20년, 30년 이랬지만 지금 불과 수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변화를 교육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엘빈 토플러가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에 일할 학생들을 키우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소위 관성과 그 유산들, 레가시라고 할 수 있겠죠. 기존에 있는 분들,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 기존의 교육과정, 이것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방식은 뭐였냐 하면은 새로운 게 나오게 되면 새로운 걸 신설하는 것이죠. 대학에서 인공지능학과도 만들고, 예를 들자면 이런 방식의 대응을 해온 것이 이제까지라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 변화를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위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죠? 네이버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여성 대표이고요.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경숙 총장님의 숙명여자대학교 출신인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최대 검색 엔진, 또 최대 포탈,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가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영문학과를 없애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학과의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식들이 이제는 필요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새로운 기술 분야를 받아들여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모든 분야들이 바뀌어야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했는지도 모릅니다.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완벽이란 무엇이냐?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까지 빼고 남는 것이 완벽한 것이다 라고 했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기득권을 어떻게 버리고 기존의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는 것들의 어떤 순수성과 완벽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분야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진짜 귀가 따갑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새 많은 기업의 회장님들도 그런데요. 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알아? 당신 전자회사 사장인데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몰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가 흥분만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오랜 동안 우리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지도 모릅니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모든 학교들이 저는 이제 그것을 새로운 교수님을 뽑고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적응할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크 아까 조동석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시티라든지 콜세라라든지 들어가면 아주 세계적인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 과목들을 너무 잘 만들고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은 국민들은 경쟁력 있는 국민들이 될 것이고요. 핀란드 같은 경우죠. 불과 한 10년 사이에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러한 혜택들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성장하는 어린 세대에게는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고 또 지금 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들은 더 이상 기다릴 것 없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것을 숙련할 필요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유럽 이것을 앞서가는 나라 빼고요. 아시아존에서만 볼 때 일본, 물론 일본은 IT 컴퓨터 분야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요. 중국 이런 부분에서 초중등 교육이라든지 대학의 교육에서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 다 흡인해가지고 훨씬 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교육의 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해야죠. 그래서 정말 인성 있고 좋은 교육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은 시간을 놓치고 있다. 이것을 빨리 따라잡지 못하면 아주 쉬운 것 같은 것도 이게 점점 갭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수포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할 수 있는 수학이지만 몇 번 수업으로 안 들어가고 한두 학기 빼먹고 이러다 보면 아예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저의 걱정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정말 수포자 비슷하게 4차 산업혁명 포기국가가 될까 하는 그러한 우려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정말 딥러닝이 뭐냐?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한 관심만 가지실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거 한번 공부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속도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빨리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은 말은 많은데 혹시 그냥 말만 하고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한석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5분 내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학술정보원장 한석수입니다. 얼마 전에 그 경제학자들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교육 현황을 분석을 하고 미래기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워크샵 이런 것이 있어서 그 토론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제학자들께서 교육을 분석하시는 거 보면 그냥 좀 아프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초중등 교육의 경우 암덩어리가 있고 그래서 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수술하듯이 외과 수술하듯이 항상 그런 처방을 내리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초중등 교육은 요즘에 뭐 힐링, 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회자되고 그러는데 그런 처방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좀 사랑, 애정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해서 학교에서도 좀 한번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선생님들한테 학교에서도 잠자고 있는 그런 거인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명상하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우리 교육이 개선해야 될 그런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과는 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평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매번 이제 비난하는 것이 표준화된 교육과정 운영, 줄 세우시기 경쟁 위주의 이런 교육 뭐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 구조로 이제 뭐 우리가 경제 성장도 이루었고 이만큼 성과를 달성해 왔습니다. 뭐 비유적으로 공자님 말씀에 공자님이 이전에 그러셨다고 그래요. 노나라에 있는 동산이라고도 하고 또 봉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던데 거기 올라가 보시고 나서 참 노나라가 작구나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화를 주의하기 전에 제자들하고 태산에 올라가셔서 딱 내려보시더니 아 태산이 좁구나 이러셨다는 거예요. 저는 좀 비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동산에 올라가는 그런 교육이었다. 그 다음에 동산까지는 성공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그 동산까지 잘 이렇게 한 것은 뭐 학부모님들의 열정, 뭐 교사들의 그런 헌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태산에 오르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라든지 줄 세우기식 경쟁이 아니라 자기 속도에 맞는 걸로 자기만의 남이 가지 않은 그런 길로 태산에 오르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된다. 거기에서 선생님은 헬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산에 올라서 참 그동안에는 정말 노나라 쳐다보면서 도토리 키재기식 경쟁만 했는데 아 세상이 천하가 좁구나 이런 인식을 깨칠 수 있어야 노벨상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캐리스 원장입니다. 아까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릴 때 5.31 교육개혁 이것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냐면 5.31 교육개혁이 이제 발표되고 나서 이제 96년 이때부터죠. 교육 정보화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리스도 9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그 전에 뭐 좀 아시는 분들 있겠습니다. 초중등 교육의 예준의 서비스가 이제 96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대학에서 뭐 교육학술정보 여러분들이 논문 검색하고 그러면 전문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리스 서비스도 98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육정보와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돼 가지고 예를 들어 96년 이후에는 뭐 ICT 활용교육 그 다음에 2003년이나 이런 때 보면은 또 무엇입니까 이러닝 그 다음에 모바일 러닝 또 2011년에는 스마트 교육 이런 것들을 뭐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97년 뭐 이때는 이제 뭐 교단 선진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아까 모두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하는 나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도 많은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고 인프라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ICT 강국이 되는 저는 그 어떤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 정부에서는 거기에 그 버금가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을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능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을 비롯한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로봇을 세상에서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나라로 만들자. 학교에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이런 것이 저는 그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좀 비겁한 점은 있지만 스마트 교육, 그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다음 정부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스마트 교육 같은 경우 영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주 1시간씩 180시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지금 다 아시지 않습니까? 17시간, 뭐 중등 34시간. 지금 현 상황이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약하게 출발을 했지만 나중에 정말 창궐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초중에 있어서 초등교과에 있어서 그 스마트 교육 이 부분을 저는 독립효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등에 있어서도 그런 그 소프트웨어 교육 수업 실수를 지금보다 저는 훨씬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세정 그 의원님께서 오늘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전에 대학 정책실장을 2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관련해 가지고 혹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혹시라도 좀 어젠대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려 본다면 뭐 이런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학령인구 감소 뭐 이래 가지고 대학 같은 경우 뭐 이번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 개혁을 좀 세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이렇게 찬반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학령인구의 그런 쓰나미가 그대로 몰아닥치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부터 정말 다 문을 닫고 이러기 때문에 특성화시키고 그래서 강소형 그런 대학들, 왜냐하면 지방에 있어서 대학이라는 것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중심 센터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시키고 그 강소형 그런 대학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부는 이제 구조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학의 성장이나 그 대학의 가버넌스를 이렇게 볼 때 자체적인 어떠한 그런 그 작동 기제 이런 것이 원활하게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결부지어서 그 대학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를 하고 좀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 정부에서도 지금 국회에 대학구조 개혁법이 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시각에 따라서 문제되는 그런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확실한 논의를 거쳐서 대학구조개혁법이 좀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정부도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 구조개혁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거하고 계속 구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두가 그런 학령인구 감소, 그 어떤 쓰나미 이런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 방향 이런 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지원은 많이 하되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은 많이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 시간이 제약이 있으니 하나 말씀드리면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대학, 또 사실은 이제 너무 부실해서 금방 문 닫아야 되는 대학, 그걸 구분해서 어떠한 정책 집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립학교법은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 놔두면 정말 날개 달고 홀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학에서부터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법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서 그 개정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기를 이게 잘하는 대학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립학교법의 예외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지원 특별법 이런 것을 저는 우선적으로 좀 해서 좀
그 사립학교법의 예외적인 적용을 해서 대학들이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적인 그 구조 개혁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스마트 교육의 중요성, 지능정보 교육 이런 얘기하시고 대학의 대학 정책실장 하시든 아직도 정책실장 하시는 게 나오셨는지 대학의 구조개혁과 뭐 사립학교법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재영 교수님 한 5분 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그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맨 마지막에 토론에서 또 얘기해야 될 걸 생각했었는데 또 토론에서 하셔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운영되는 학교 제도가 생긴 게 약 한 150년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쳐서 150년의 기간도 안 됩니다. 그 이전의 교육이 사실은 전근대적인 교육이라고 하면 좀 뒤떨어진 교육 같지만 사실은 교육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교육의 본연에 더 가까운 교육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습자에 맞춰서 자기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다만 전근대적 교육의 한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런 좋은 교육을 소수의 계층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한계가 어쨌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학교 제도로 개선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가 그야말로 세계가 요즘은 벤치마킹할 정도로 엄청난 교육적 성과를 가져왔고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가 사실은 산업화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지만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공장형 교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이런 과정,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런 표준화된 교육 내용과 평가를 통해서 서열을 정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20세기에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이걸 맞춤형 교육으로 하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못했는가 하는 건데 그 왜 못했는가 결국은 맞춤형 교육하려면 1대1로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 1대 학생 1의 비율을 맞출 수 있는가 결국은 재정적인 한계라던가 기술적 한계로 그동안 못해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위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요즘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이제 식상하다. 4차 산업혁명 말고 또 딴 건 없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기감이 점차 조금 약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위기의식을 좀 더 증폭시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과거를 돌이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쏘았는데 미국의 교육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외부의 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으면 교육계의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4차 산업혁명의 위기를 통해서 제가 볼 땐 교육개혁의 어떤 전환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다 공감이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을 한 4가지 역량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문적 역량은 본인이 선택해야 되겠지만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성공해야 될 학습의 성과로 생각되는 것은 기계가 잠식할 수 없는 이런 창의적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오늘 가져왔는데 하나가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창의적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김지춘 원장님 그림을 보면서 이것도 벌써 말씀하셨구나 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겠다. 이거를 최근에 미국에 뜨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어질러티랑 그리트 2가지 단어가 뜨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트만 이렇게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그리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그리트를 굉장히 잘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농담 삼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리트를 가르치고 있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외계어를 들으면서도 가만히 앉아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친구 웃어주기까지 하는 역량이 바로 그리트입니다. 나의 삶과 무관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참아주는 그런 걸 12년간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트가 굉장히 뛰어나서 산업사회에 좀 잘 적응해 왔는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리트를 뛰어넘는 어질러티가 필요하다. 어질러티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나이 때는 다 했던 암중모색입니다. 깜깜한 이 중에서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 정해지지 않은 나의 길을 실패와 반성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가는 암중모색의 역량을 과거에는 오히려 길렀었는데, 최근에는 사교육이라던가 부모의 과잉 보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역량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우리 그 미래 세대에는 어질러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배워야 될 역량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의사소통 역량을 과거에 많이 얘기했지만, 오프라인의 의사소통 역량 플러스 디지털 리터러시와 시티즌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달 초에 유네스코 세미나에 참석했었는데 주제가 디지털 시티즌십입니다. 과거의 시민의식이 마을 수준의 시민의식, 윤리에서 국가 수준의 윤리, 이제는 세계 시민의식을 말했었지만, 오프라인을 넘어서는 온라인에서의 디지털 시민의식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정보화 교육을 많이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정보화 교육보다 정보화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정보화의 세계에서 헤엄칠 수 있는 수영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기서 물에 빠져서 죽기 전에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좀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알파고 그 작년 한 1년쯤 지났는데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그 바둑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한 분이 왼편에 앉아서 알파고가 시키는 대로 바둑을 두는 아자황 6단이라고 있는데요. 이 아자황 6단은 초기에 알파고를 개발할 때 바둑의 원리를 그쪽 팀에, 구글 개발팀에 전수해주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아자왕 6단, 아마 6단보다는 훨씬 알파고가 실력이 뛰어나게 됐죠. 결국은 아자왕 6단의 역할은 알파고가 시키는 수를 시키는 대로 바둑판에 두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계 밑에 있는 인간의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슬픈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제가 볼 때 거의 워커홀릭,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성인이 워커홀릭인데 쉴 줄 모르고 쉬는 시간에 뭐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원장님 끝나고 소주 한잔 하고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주 마시고 노래방 가는 거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여가 생활이 없는 거죠.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여가를 즐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를 가르치는 것, 이게 제가 볼 때는 미래 교육의 큰 4가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교육 정책 제안들은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 거기까지 하면 다들 얼굴이 다시 슬퍼지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